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재은입니다. 기나긴 주말과 휴일을 뒤로 하고 화요일장 개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을 좀 돌아보면 그 전주 대비 코스피도 큰 폭으로 좀 올라주면서 안정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말 그리고 휴일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이 이번 주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제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글로벌 이슈를 분석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과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전화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간밤에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리면은 3대 지수가 모두 중국발 경제 부진에 대한 부분들로 하락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장 후반에 들어서면서 약세 부분들을 점차 회복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섹터에서 전반적으로 특별하게 강세 섹터가 없었다는 점들이 특징입니다. 결국 이제 반발 매수세 중심의 유입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는 견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기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가져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강세 흐름을 또 연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반발 매수세, 즉 이제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도래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증시에 대해서는 매수세들이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을 비롯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또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상승 효과를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오늘 상승 섹터 중에서 가장 높았던 섹터는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IT 섹터가 뒤를 이었다는 점들을 살짝 말씀드린다면 현재 증시에서는 뚜렷한 방향 없이 이제 상승에 대한 반발 매수, 즉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증시에서 굉장히 많은 압박감들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연준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잡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은 유효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이윤을 가져야 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이슈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또 이제 빌 게이츠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또 국회를 또 방문을 해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 국제 공조와 관련된 부분 연설을 또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다 보니까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가 또 개최가 되면서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증시에서는 마찬가지로 방산주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 있는 방역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3%가량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경제가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원유 수요가 축소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있지만은 여전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성이 높은 이유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발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서의 실질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련 상품들을 투자하실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뉴욕 증시 이슈들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 이슈들까지 더불어 좀 개론적으로 챙겨드렸습니다. 첫 번째 좀 제대로 된 이슈로 좀 들어가 본다면 그래도 중국의 경제 지표는 부진하게 나왔지만 우리가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던 미국의 CPI 지표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준 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연내에 피크아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이 시장에서 가장 큰 질문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월 대비했을 때 상승폭들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8.5%포인트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월 대비해서 이제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좀 발표가 됐었고요.
오히려 PPR 지수, 즉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히려 이제 좀 후퇴를 했다는 점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은 이미 2021년도부터도 꾸준하게 계속 언급이 됐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병목선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연준의 대응이 굉장히 늦었다는 지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월 의장이 당시 이제 2021년도에는 인플레이션 현상은 일시적이다라고 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들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2021년도 당시에는 실업률이 이제 14%까지 올라갔던 2022년도 14%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을 이제 다시 이제 6%에서 4% 수준까지 낮춰가는 그 과도기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용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깃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2%에서 지난 직전 연도 대비 기준을 했던 것을 3기 연도 평균으로 변경하면서까지도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도 실업률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을 조금 많이 잡았던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소비력, 즉 이제 고용 지수들이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면서 소매 지수가 마찬가지로 회복이 되는 부분들에서 연준의 정책들은 또 굉장히 매파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전쟁이 또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또 촉발하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이사들에게는 마찬가지로 또 재판단의 시기를 또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서 논의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연중에는 이제 7차례 정도 인상을 예상을 했었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실제 에그플레이션과 그리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폭등이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 9차례 단기적으로 인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9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부분들에서 또 마찬가지로 연이은 빅스텝을 진행을 한 것은 또 최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를 7회 이상 인상을 했던 기간이 지난 2015년 당시에 제로금리에서 2.25%까지 이렇게 제로금리에서 1.75까지 한 번에 또 올렸었던 1.75%포인트를 또 상승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금리 인상기가 됐을 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역할은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의 전반적인 이슈들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세 포지션 혹은 약세 포지션을 결정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현재 미국 내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담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 부담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도 이런 목표가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제 자재 가격들이 조금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더 부담인 것은 이제 자재 가격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히 이제 PCE 지표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용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급을 최저 시급보다도 배수까지 이렇게 올려서 지급을 하겠다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직원들이 고용이 안 되는 형태들도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국내에서 체감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미국 전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목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제 목표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윤이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전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 산업 그리고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포지션들은 앞으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76년도 이후에 무려 이제 40년 만에 지금 이제 역성장을 또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 대비했을 때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발 매수세들이 들어오는 반발 매수세들이 들어오는 주체들은 개인 투자가 중심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특히 마지막에 기업 부담 때문에 이제 줄줄이 목표가를 낮추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상승 랠리가 이어갈 때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술주 중심으로 앞으로 상승이 좀 예견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한편 대표님은 기술주를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이제 기술주들의 가장 큰 매력은 성장성입니다. 즉 이제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의 가치 평가가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지난 성장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즉 이제 주가 폭들이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의견들이 다시 또 재고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기술주들과 관련된 부분들, 즉 이제 성장주나 기술주 그리고 혹은 이제 가치주라든가
생필품 관련 종목들, 제조업종들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저울질이 시작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면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시기 전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를 통해서 좀 벤치마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금리 인상기가 되고 나서 이제 경기 둔화가 또 전망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술주들을 중심해서 먼저 선반응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단기적인 매출보다도 오히려 장기 성장성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술적 승부가 단기적 승부수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술주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엔 자금난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이 됐을 때는 기업 역시 이런 부채에 대한 부담들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촉발돼서 감퇴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스닥 지수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주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연초, 그러니까 지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부터도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다는 점들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다시 이제 증시가 또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소 대비 17%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에 3배 정도에 해당하는 폭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우존스 지수와 같이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의 종목들을 좀 살펴보셨을 때는 이제 오히려 변동폭들이 굉장히 적었다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때는 이제 일본과 유로존이 실질적으로 전쟁 여파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10% 내외에 있는 굉장히 작은 폭차를 변동성을 보였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 즉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변동성들을 계속 좀 좁혀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제조업종들 그리고 가치주, 금융의 중심에 있는 유로존들과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견고했다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주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좀 기술주의 모든 종목들을 다 중심을 담으시기보다는 가치주 비중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에서는 여전히 성장주 중심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주를 포기하셔라 이런 부분들보다는 여전히 현금 확보라든가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비율 변경을 통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최근 상승장 중에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던 기술주 중심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술주를 사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도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뉴욕 증시와 함께 더불어서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의견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 KIDD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통합 합의체가 또 마찬가지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국발에서의 어떤 이제 도발적인 언사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드 관련된 논란들, 즉 이제 탄불이랑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발 언급들이 되기 시작하면은 관련 종목들, 특히 소비재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후퇴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법안 중에서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찬가지로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차 지원 법안의 좀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미국 현지 내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사용하거나 혹은 관련 원자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국 FTA 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수입했을 때 관련돼 있는 세법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차 같은 이런 반도체 업종들 관련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작년부터 이제 굉장히 언급이 많았었던 LG화학, 그러니까 LG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한 번 더 움직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강세 증시보다는 종목별 차별 증시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슈들 중심으로 종목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고수익 작전까지 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들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좀 작전으로 챙겨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업 공시 분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업 공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시죠.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제 공시를 좀 분석을 할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바로 현대차와 강원랜드입니다. 워낙에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두 종목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현대차의 경우에는요, 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향후 사업 가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오프닝 수혜 여부에 대해서 향후 3분기 또는 4분기의 실적 기조 여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중요한 또 공시가 나왔다고 해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두 가지 종목 중 현대차 먼저 공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두 종목 모두 제가 이야기하면 입이 아픕니다만 먼저 현대차 자세한 기업 개요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당연히 완성차 대표 종목으로 살펴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차는 1967년 1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1974년 6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주 사업은 알고 계시다시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제조업체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해 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에는 동사를 포함해서 국내 86개의 주요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형 SUV인 코나,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 그리고 제네시스 G80 및 GV80 등을 출시를 했고 SUV 및 그리고 고급차 라인업을 강화를 하고 있고 수소전기차 넥소를 출시했습니다. 실적 부분도 보면 최근 1분기 누적 약 90만 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 연결 기준 차량 부문에서 24조 1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국내 판매는 감소를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시장의 수요 회복으로 해외 판매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17조 6,1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조 6,7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9% 증가, 당기순이익 5조 6,9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8%가 증가했습니다. 네, 현대차 실적과 관련돼서는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자세하게 좀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현대차 공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왔다고 하니까 공시 분석 바로 들어가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 자율공시 상황이긴 했는데 다른 회사의 주식, 다른 회사의 출자 증권을 취득했다는 이 공시입니다. 발행회사는요, 포티 두다 주식회사입니다. 한국 소재 기업이고요. 발행 주식수는 452만 주를 발행해 놓은 상태인데 회사는 212만 주의 취득 주식수, 그리고 취득 금액은 2,746억 원입니다. 회사는 전체 55.9포인트의 이 지분율을 좀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취득의 목적은요,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관련 사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취득 예정일자는 8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지분의 55.9포인트인데 사실상 이 동 계열사 안에서 47.1%의 추가 주식을 좀 취득한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기타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거래는 당사와 당사의 계열 회사인 기아 주식회사, 대상회사인 포티두다 주식회사의 보통주 각 212만 주, 전체 47.1%입니다. 종합해보면 현대차 그룹이 전체 인수하는 지분의 총 지분율은 93.2%를 좀 지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취득 금액과 자기 자본은 100만 원 단위로 반 올림한 금액이다. 취득 예정일자는 거래 종결 예정일자를 기재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승인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 공시의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네이버의 최고 기술 책임자 출신의 이 송창현 대표가 설립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 포티두닷의 기업 가치가 전체 5,700억 정도의 어떤 가치를 좀 인정받은 바가 있었는데 취득 금액이 지금 현대차가 2,746억, 그리고 기아차가
1,530억을 좀 인수해서 전체 지분 93.2%를 좀 인수하는 공시가 되었습니다. 포티두닷은요, 2019년도에 창업된 이 기업 자율주행 키트 이 호출 플랫폼 탭을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본격적인 지금 현대차 그룹의 어떤 완성차 사업 부분에 이제 가미되는 지능형 모빌리티 회사로서의 어떤 변모를 꾀하고 있는 공시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분석 자세하게 좀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현대차를 포함해서 완성차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 향후 대응 전략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 현대차가 이 판매량이 어떤 감소 요인이 좀 있을 것이다. 1분기 기조 이후 안에는 2분기에 이 차량용 반도체 어떤 수급 불안정 효과로 인해서 차량 판매 대수가 좀 다소 감소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왔지만, 오히려 상반기 차량의 판매 대수가 오히려 좀 크게 좀 증가한 수치가 좀 있었죠. 글로벌 상반기 전체 이 판매 대수가 지난해 5위를 좀 기록했었는데 금년 3위를 좀 기록하면서 이 일본의 도요타 그룹 그리고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 다음으로 3위에 집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전체 상반기 출시된 차량 판매 대수는 347만 대인데, 연간으로 따져서 지금 5위 안에서 이제 올해 2단계 이 점유율이 좀 증가된 폭,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실적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었던 어떤 긍정적인 배경이 하반기 현대차 그룹의 어떤 사업 모멘텀 가시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하반기에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이 좀 다소 개선된 요인, 그리고 하반기 미국 시장의 제네시스 라인업의 판매 호조, 이런 요인들이 긍정적인 어떤 지표로 좀 작용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현대차는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구간상에서는요, 19만 원대의 어떤 이 지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올해 19만 원대 지지 라인이 좀 이탈하는 구간 안에서는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 18만 원에서 19만 원 라인, 18만 원에서 19만 원 라인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2분기 기조 실적보다 3분기에 뭐 큰 개선 효과 좀 없겠지만 탄탄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오히려 2023년도 상반기 전기차 라인업의 어떤 이 시장 확장세는 오히려 실적 성장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 인수를 통해서 자율주행 부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판매 톱3에도 이름을 올린 현대차, 판매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편, 이 기업과 관련돼서 그렇다면 지금 매수할 타이밍인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 현대차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강원랜드 소개를 좀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자세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랜드는 1998년 6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주 사업은 폐광지역법에 근거를 해서 카지노업 및 그리고 리조트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스키, 골프, 워터파크, 호텔, 콘도 등의 시설이 한 곳에 자리하는 국내 최대 4계절 가족형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이 동시에 허용이 되는 카지노를 운용 중입니다. 사업 부문은 카지노 사업, 리조트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전체 매출 비중의 88%는 카지노 사업 부분이, 그리고 12% 정도는 리조트 사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 부분을 보면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7,8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7%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5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8% 감소, 당기 순손실은 1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2% 감소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받았던 업종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강원랜드 잘 회복하고 있는지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어떤 공시 내용이 나왔길래 강원랜드 다뤄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사실상 코로나19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피해주로 좀 분류됐던 대표 종목이었는데, 지난 1분기에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2분기 4월 셋째 주 좀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전면 해제되면서 2분기 실적의 회복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 회복 수치가 다른 리오프닝주의 어떤 관련 실적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기조들이 대부분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리오프닝의 어떤 이 회복 관점에서 좀 주시가 됐던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회사 연결점 미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공시가 있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연결 기준 매출액입니다. 2분기 실적 3,115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699억 원, 당기순이익은 3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 37.3%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564.3%, 그리고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매출액도 37.3%가 좀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564%가 좀 급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요 53%가 증가됐습니다. 영업이익은 누계치 흑자 전환을 좀 기록했고, 당기순이 역시 누계치 흑자 전환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3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좀 이뤄냈던 실적 쾌거를 좀 이뤄냈습니다. 하단의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자료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이다. 그중에 일부는 회계 검토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상당히 많은 리오프닝 수혜 종목으로 좀 예견됐던 항공주, 여행주의 어떤 실적 회복세가 사실 2분기 실적의 어떤 발표 기조 이후에 상당히 실적 개선에 어떤 큰 폭의 효과가 좀 없었다라는 평이 좀 있었는데,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 대비의 실적 효과가 좀 만연했고, 2분기에 영업이익 부분과 이제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좀 이뤄내면서 턴 어라운드에 좀 기록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런 빠른 실적 회복의 어떤 관점에서는 오히려 4월 중순 이후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해제되면서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서 이 회사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이 카지노 매출 카지노 매출 비중이 52.4%, 그리고 비카지노 리조트 사업 부분이죠 58.9%가 좀 증가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이 업황 회복 부분에 대한 어떤 반영 효과가 좀 있었다.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4월 18일 이후에 영업 시간이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좀 증가했고, 그 이후에 체류 인원이 3,000명에서 6,000명으로 좀 증가되면서 오히려 이 빠르게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좀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이 좀 반영됐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향후 대응 전략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강원랜드 새로 매수를 원하시거나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오히려 1분기 기조 안에서는 강원랜드의 경우에 오히려 빠른 실적 회복세가 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카지노주와는 좀 이 비교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외인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좀 방문에 따른 어떤 실적 호조가 좀 있었던 다른 카지노주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국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영업 회복이 좀 관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계절적인 어떤 성수기 연휴였죠. 7월과 8월 그리고 9월까지 이어진 성수기 라인 안에서 이 3분기 실적 기조는 2분기보다 오히려 실적 회복세가 좀 더 가파를 것이다. 빠른 수익성을 좀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강원랜드가 오히려 이 객장에 대한 어떤 확장 이슈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 유입 인원 제한 해제 효과 안에서 확장세를 좀 더 가져간다면 많은 인원들을 좀 보다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이 업황, 영업장의 어떤 개선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포인트 구간 안에서는 탄탄한 지지대 라인이라고 보여지는 구간이 저는 25,000원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추세 구간에서는 좀 이게 실적 기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폭의 회복세는 좀 없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3분기에는 확연한 실적 회복세를 우리가 좀 전망해 봤을 때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24,000원, 24,000원에서 25,000원, 24,000원에서 25,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3분기 실적 기조가 2분기보다는 크게 좀 개선된 계절적 성수기 요인이 반영될 것이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원랜드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시는데 이 의견까지 여러분들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연결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에 반응하는 구간이 있다. 여기서 좀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최근에 변동성이 있음에 따라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체크하고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 게 우크라이나 이슈부터 해서 영향을 미쳤었고, 그다음에 금리와 관련해서도 톤을 어떻게 조절할지 그 여부가 소비자 물가 지표에 따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 물가 지표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컸었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부분이 수요 공급에 따른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공급적인 이슈에서 더 크게 부각이 되었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본다고 하면은 유가에 반응한 시장이 한 120불대에서 한번 피크가 이루어졌었고 지금의 유가 수준이 한 80불 정도 그 수준까지 하락을 해 있고, 그다음에 WTI 기준, 크루드 오일 기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은 어제 하락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나타나는 모습이 이제 WTI 기준으로 한 88불 조금 더 흘러간다고 하면 이제 70불대까지 하락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점을 염두를 둔다고 하면 유가가 70불대까지 하락을 할지 그 여부에 주목이 필요하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한 70불대까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의 그 메리트 같은 경우가 경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함에 따라 그 시차 같은 경우가 한 4에서 6개월 정도를 두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가 그러한 요소가 나타나는데 지금 국면에서 곡물 가격 하락의 반영은 4분기 실적부터는 볼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구간에서 주가가 먼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다음에 이 요소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거졌고 공급 부분의 이슈가 되었을 때 상승했던 종목들이 사료라든지 아니면 비료와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이것을 확산해서 유가 관련된 부분,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 그 상승이 기업의 그 비용과 연계되는 그러한 기업들의 주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조정이 나타난 국면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그 부분이 비용의 비중이 컸다고 하면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해서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자재 가격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팩트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 예상보다 좀 심각한 이 중국의 경제 둔화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전날 하루 만에 4%나 급락을 했었죠.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도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지수 대비 큰 폭으로 좀 떨어졌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재 상황에서 볼만한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넥센타이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지금의 시장 성격 같은 경우가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접근할 필요도 있겠고 이런 아이디어와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 즉 시장의 큰 매크로 변화의 이슈 같은 경우에 반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매크로 안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보던 지표들,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거기에서
좀 답을 얻어서 종목을 찾아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수익에 가깝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 포인트는 운송비 비중입니다. 총 매출액 대비해서 운송비 비중은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이겠고요. 코로나19 이전 같은 경우는 약 8% 수준이었습니다. 그 구간에서 지금 운임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원자재 가격 또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운송비 비중이 매출액 대비 높은 군에 속한 기업 같은 경우는 운임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그 비용 측면에서 절감이 되겠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 같은 경우는 본업 타이어 같은 경우 원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본업 같은 경우의 실적도 나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점으로 놓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향후에 이 부분을 투자에 함께 연결해 본다고 하면은 비용적인 측면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증가할 때는 실적에 불확실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은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가 갖춰지면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접근은 6,600원대 초반 수준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국면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점 같은 경우는 그 2분기 실적을 포함해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은 2조 한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대 증가하는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게 볼륨,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5에서 6%, 판가 인상이 한 3%고요. 근데 여기에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운송비라든지 재료비 부분이 반영돼 있어서 높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경감이 된다고 하면은 실적은 예상보다는 상당히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관심을 가져야겠고, 가격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주가랑 큰 차이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조금 뭐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가격대에 도달을 했을 때 뭐 편입을 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방송 통해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넥센타이어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이슈와 함께 짚어드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또 기업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 중에 한국전력이 또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긍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대표님? 네, 일단은 그 체크를 하고 갈 포인트는 뭐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점이겠고요. 좀 더 확대해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측면에서도 계속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 뭐 전기료와 관련된 연료비 조정, 단가 이 부분이 계속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 처음에 부각이 되었던 점은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에 따라서 유가에 대한 영향이 전기료에 미치면서 이 부분이 계속 부담이 돼 왔는데, 그 원자재 가격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인상에 대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 그 원재료 부분에 조정이 나타나면서 선행에서 먼저 주가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잘 짚어주셨고요. 그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거는 명백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지금 지속되는 적자를 볼 게 아니라,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적자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없고, 여기에서 원자재 가격에 연동해서 비용적인 측면이 높아져 있는 구조인데, 그 가격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보이는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 여기에서 전기료 인상 부분이 추가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는 선행해서 긍정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한국전력 또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나올 때 실적에는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종목까지 함께 녹여서 여쭤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그리고 기업 분할 등 이벤트가 좀 있는 종목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합병 즉 타기업이라든지 계열사의 합병의 요소가 있겠고요. 또는 그 물적 분할 이 요소는 기업에는 주가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인적 분할이라든지 기업의 분할 이벤트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 주요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 항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관련돼서 접근해 봄직한 기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합병 단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체 기업에서 다른 법인을 합병을 한다고 하면은 같은 계열사일 때는 공개 매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그 합병 단가 같은 경우에 따라서 주식의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가 대비해서 합병 단가가 높다고 하면은 그 합병 단가까지는 가격이 맞춰서 상승을 할 요인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선적으로 이 합병에 대한 단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계열사 합병 시에는 합병 비율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병 단가 같은 경우가 현재가 대비 높다고 해서 무작정 접근을 할 게 아니고 여기와 연결해서 합병 비율 같은 경우가 유리하다고 하면은 이제 단가와 합병 비율에 따라서 가격 같은 경우는 합병 단가 또는 그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게 됩니다. 그 점을 먼저 주목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가격이라든지 그러한 요소가 갖춰졌다고 할 때 사업 같은 경우가 터무니없는 사업을 연결해서 합병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주가의 반응은 덜할 수 있습니다. 즉 본업이 갖추어져 있는 기업, 본업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되는 사업 같은 경우가 본업과 함께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를 접근하는 게 맞겠고 이와 관련해서 기업을 하나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8월 10일 이사회에서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 합병하는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기간은 조금 남아 있어요. 11월 4일 이제 주주총회 승인이 될 거고 내년 1월 1일에 합병을 마무리하는 일정인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첫 번째로는 주주 확정 기준일입니다. 9월 19일인데요. 9월 19일에 주주로 등재가 돼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 이전까지 그 합병 단가 같은 경우를 먼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 반대 의사 통지의 접수를 받습니다. 즉 여기에서 합병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공개 매수를 통해서 나의 주식 같은 경우를 해당하는 가격에 팔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점을 종합적으로 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첫 번째로 합병 단가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종가 같은 경우 24,650원이었습니다. 근데 합병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가 대비 높은 것이 27,800원의 자산 가치를 적용해서 주가가 산정이 되었고 포스코 에너지라는 기업과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 포스코 에너지 같은 경우와 함께 합병 비율은 1대 1.16 정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그 합병에 대해서 가격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가 대비 높고 그다음에 합병 비율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한테 합리적으로 그 이상으로 매겨졌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기간적인 측면, 즉 주주 명부 폐쇄가 되는 주주의 권리가 있을 수 있는 9월 19일에 해당하는 이 거래일 전까지는 매수를 해서 매매를 해 봄직하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예상되었던, 즉 공시되었던 가격인
합병가액 27,800원을 넘어가는 주가가 있다고 하면 그때 매도를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이벤트 요소는 시장에서는 처음에 좀 주저하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이 부분의 합병 비율과 주당 가격 이러한 괴리를 보더라도 한 10% 정도의 이론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접근을 해봐도 되는 주식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이겠죠. 본업에서 추가되는 사업 시너지 부분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원래 상사와 관련된 사업, 즉 뭐 해외 물류라든지 여기에 확장해서 그 광고 개발, 즉 자원 개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사업을 영위를 해온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을 통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던 그 태양광 풍력 이 사업 같은 경우를 작년 기준으로 대비해서 2030년까지는 한 20배 정도, 24배 정도까지 확대를 할 예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암모니아 저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와 연계한 뭐 수소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사업까지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즉 전통적으로는 그 상사 사업이라고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매출의 볼륨은 큰데 영업이익은 그냥 상당히 박한 한 2% 이내로 나오는 그러한 사업의 형태라고 하면은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여기에 확산해서 수소 원재료 사업을 하면은 적어도 영업이익률이 이제 10%대 정도까지 가볍게 확산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종합으로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세 가지 요인 전부 다 한 번 그 체크를 한 번 더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합병 단가의 체크. 이 부분은 현재 가격 대비 한 10%의 상승 여력이 있을 정도로 갖춰졌고, 두 번째로는 합병 비율.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을 통해서 비율 같은 경우도 아주 합리적으로 매겨진 부분.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통과를 통해서 산정을 했을 때 한 10%대의 이론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본업, 그러니까 그 상사업 같은 경우에서 추가적으로 신재생 사업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를 다 갖췄기 때문에 이벤트 요인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 가격 접근으로는 시가 수준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개별 이슈로 또 볼만한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가 수준에서 좀 가격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미국 시장은 그래도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강했습니다. 그 강했다는 요소가 왜냐하면은 중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시장의 해석이 경기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에 개장 전에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기준으로 한 200포인트 정도까지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좋을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강하다는 점까지 시장에서 부각이 되어 다행히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 그러니까 시작은 강할 수 있는데 중국 시장 개장 전후로 해서 한 10시 30분 전후로 해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현재 같은 경우 주식 비중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60%대는 기본으로 유지하고 가는 상황에서 아직은 크게 줄일 요소는 없는 구간입니다. 네,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한번 나스닥 기준으로 3% 이상 하락하는 게 이틀 정도 나오는 거 보고라도 매도를 해도 되기 때문에 오늘 시장 또한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10시 반 전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상방이 유리하고,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산업, 개별주,
위주로 계속 시장이 아직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 모두 세워봤는데요. 매매 시그널 통해서는 장중 전략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